자본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경영진의 착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회사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김대중 대표님 모시고 2부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이 전에 한맥투자증권에서 재직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한맥투자증권을 먹여 살렸다라는 소리까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인가요? 네. 그때 좀 시장에서는 아주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주문 실수로 인해서 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파산한 건가요? 네. 네, 정확하게.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파산이 이제서야 겨우 끝났어요. 네. 거의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금융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 황 팀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 11월 11일 날 도이치뱅크 사태가 네. 있었죠. 그 기억나죠? 옵션 네. 사고는 네. 아니고 인위적인 네. 그 조작이었죠. 조작이었죠. 이게 결론이 난 게 지지난해에 걸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 사고들은 항상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이런 해석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한맥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이상 걸렸는데, 회사가 반응한 게 아니고 그 뒤에 파산관제인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뭐 밀고 당기고 하는 소송 관련 문제가 진행되었기 네. 때문에 뭐 1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마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13년도에 한맥투자증권의 한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이제 파산까지 이르렀던 과정이거든요. 네. 조금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뒤에 네. 금융회사의 관리 감독 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은 그런 현상에서의 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은 앞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네. 그게 어떤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이 더 강화되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판단이 네. 되고 있고요. 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전후로 한 시기는 네. 대형 증권사 말고요, 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원은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트레이딩이죠. 해서 그렇죠. 직원이 자기 계정이라고 하면 회사의 계정입니다. 네. 특히 증권회사는 자기 돈이 없어도 당일 매매만 한다라고 하면 무한정의 자금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네. 유용 관리를 철저히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형사들은 수익원의 절대 부분이 이 프랍 데스크, 프랍 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만 해도 한 300명 이상의 그 프랍 트레이더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해서 회사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한맥도 마찬가지로 프랍 데스크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손매매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팀들도 만들어서 있어요. 직접. 그렇죠. 네.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건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네. 알고리즘 매매는 뭐냐면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따먹는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미세한 수익차를 모아서 수익을 발생시켜요. 네. 사고가 났던 근본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만기인 네.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기인 날에 그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팀은 하루간의 그 시간 가치를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을 보면 만기 당일에도 살아있는 주식 그 가격들이 있습니다. 뭐 네.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을 매도를 때려서 나는 실행 불가능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2, 3,000원의 그 가격, 시간 가치를 먹을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계약이면 2, 3,000원이지만 100계약, 그렇죠. 1000계약, 만 계약이면 이게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수익이 그렇죠. 안전하게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전하게. 왜 오늘 지수가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움직일 가능성이 개연성이 없다라는 그렇죠. 가정에서 들여다보면, 그리고 만기 결제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거의 80%, 90% 이상의 확률로의 이 수익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 개수를 이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산 직원, 정확히 말하면 전산 직원은 아닙니다. 이 프랍 데스크에 있는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직원이 모수에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계산하려면 오늘이 만기 날이니까 365분의 1
로 해서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오늘이 만기 날이고 최종 거래일이니까 딱 하루만 365일에 1 요만큼 이자만 그렇죠. 먹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직원이 의도된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네.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수 자수를 거꾸로 입력을 했어요. 네. 1분에 365. 그러면 기계가 판단할 때 모든 상품이 옵션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있거든요. 네. 모든 상품이 다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모든 주문에 대해서 다 풀매팅을 들어간 겁니다. 와, 그게 너무 누가- 저평가다. 예, 완전 저평가라는 네. 거죠. 어마어마한 저평가로 기계는 인식하는 네. 거죠. 1분에 365니까 네. 어마어마한 네. 그 기계가 판단할 때는 수익치가 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수가 바로 들어갔다가 손실 로스컷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손실이 나니까 다 바로 또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이 시간이 한 3, 4초? 네. 3, 4초의 아. 시간 만에 4만 건의 주문이 들어갔다가 4만 건의 주문이 회수되면서 바로 회수된 거죠. 1, 2초, 2, 3초였습니다. 네. 회수되는 과정에서 450억의 로스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이후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강화된 그 내용들의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있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 그리고 결과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네. 되었다. 짧게. 네. 그거를 이제 워낙에 이제 소형사였기 때문에 네. 너무 금액이 자본금을 다 날린 꼴이 되었는데 자본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경영진의 착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10년 가까이 다녔고 네. 미래에 제가 사장을 하는 게 저 목표였어요. 네. 우리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역할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을 많이 보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 분명하게 회사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증권사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일정 부금을 납부합니다. 모든 네. 회사들이. 그래서 네.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부금을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조치를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400 몇십억, 물론 큰 금액이죠. 네. 회사의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금이 250억이었으니까 자본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긴 하지만 충분히 커버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사고가 나면.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갚아도 되고 부금이니까 뭐 보험처럼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이걸 빠르게 조치했으면 첫 번째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뱅크런이 일어나서 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뱅크런이 네.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이 시간 동안 경영진에서 아주 발빠른 대응이 어영부영했군요. 못했다라는 네.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몇 초 만에 한 460억 이상의 네. 손실이 발생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적 리스크죠. 그렇죠. 인재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증권사들끼리는 네. 제가 이익금 이제 결국은 누군가는 파생은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맥이 460억을 손실봤으면 네. 누군가는 나눠서 460억의 이익을 본 건데 네,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국내 증권사들은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헤지펀드 중에 캐시아 캐피탈 네. 여기는 뭐 안 돌려줬다라고 해요. 외국 사람 돌려줄 필요가 네, 없죠.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때 수익을 많이 난 네. 몇몇의 기관이 있어요. 이게 오도미스라고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뭐 오도미스가 파생 시장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네. 지금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가 지금 1,400원이라고 하면은 1,000개를 주문하는데 네. 1,000원에 1,400개를 주문한 요 오도미스가 네. 있거든요. 1,400원에 1,000원을 주문해야 되는데 1,000원에 1,400개를 주문하는 바꿔서 주문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효과의 가격이 이렇게 그렇죠. 크게 나는 경우도 네. 많아요. 이런 돈들을 돌려줘요. 기관끼리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일부 개인 헤비 트레이더가 한 40억 정도를 따갔고요. 그분은 안 돌려줬을 것 같아. 정확히 아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 안 네. 돌려줬어요. 네. 네.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리고 그 외국 헤지펀드가 대부분의 금액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10년 이상 시간 걸린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FEB 계좌, FEB 서버라고 네.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선물옵션 시장은 속도가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선물옵션 거래소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랍 트레이더들은 부산에 가서 매매를 해요. 왜냐하면 거래소 옆에서 거래를 하면 좀 더 빠르니까. 600분의 1이 빠르답니다. 네. 600분의 1초면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죠. 네,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빠르답니다. 그리고 또는 KT 본사나 네. SKT 본사에 맞습니다. 매매 팀들을 꾸립니다. 왜? 속도가
일반적으로 라인 쓰는 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광통신이 뭐 거의 눈 깜짝이지만 그 순간의 그 시간도 자기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FEB 계좌가 뭐냐면 증권사 서버 옆에 네. 별도의 자기 서버를 놓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주문 자체가 먼저 캐치를 해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나오는 주문을 먼저 캐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더미스가 나오면 먼저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FEB 계좌, FEB 서버를 이제 과거에는 서버실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 헤비 트레이더들이 그걸 하는 형태로 많이 해서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FEB 서버를 많이 놓고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의 소송이 파산간제인가 왜 이렇게 헤지펀드가 그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뭐 문제 없었다, 서로 용인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헤지펀드가 그러해서 수익을 안 돌려주는 최종적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예보에서 손실부담금을 가져갔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에서 아마 그 부분을 다 케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예금자 보호가 최근에 1억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불안할까요? 예금자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그때 딱 안 겁니다. 저희는 개인은 예금자 보호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예금자 보호 됩니다. 네. 그 주식은 뭐 맡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물증권은 예탁원에 다 맡겨지니까 이건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요. 현물 주식은 현금으로 있는 내 계좌 현금이 있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 됩니다. 2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요 금액만큼만 돼요. 파생 계좌는 다 안 됩니다. 100%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맥에 있으면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다 돈을 다 드렸던 게 뭐냐면 증권사는요 브로커리지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맡아서 내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고객의 돈을 맡아서 중개하는 형태로의 진행만 되어지고 장이 딱 끝나는 3시 45분이 되면 그 돈을 증권금융에 100% 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그 돈을 증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증권금융에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건 안 되건 100% 그 돈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권금융은 안 망하면. 정부기관이니까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주식은 보호 대상이고요. 파생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내가 든 돈은 다 찾을 수 있다. 원금이 보호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자체가 보호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 말씀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조금 남았나 봐요. 3억 원 정도가? 3억 원, 몇억 정도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왜냐하면 예보에서 소송을 담당을 했는데 거래소에서 대납을 미리 해줬잖아요. 빵빵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청산하고 나니까 몇 억이 남았는데 그 돈은 실질적으로 거래소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이런 돈이 아니고 원래 400억대의 빵꾸는 460억대. 예보 돈도 아니고 거래소 돈이에요. 거래소 돈은 증권사들이 다 부금으로 납부한 돈을 선지급한 거거든요. 거래소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뭐 이 돈은 증권사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맥 사태로 월급을 받지 못했던 26명의 임금 채권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급여 플러스 퇴직금은 100% 1번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고 자기가 그 사직원을 딱 냈을 때 바로 모든 직원들이 급여 플러스 퇴직금까지 다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를 못 받았던 직원은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인센티브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랍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은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체가 월에 4억, 5억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1, 200, 3, 400, 5, 600이면 그냥 안 받고 말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4억, 5억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또 파상관제인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성과급은 급여가 아니다. 그러해서 아마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급여하고 퇴직금은 100% 회사가 망해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26명의 직원들은 저도 다 아는 직원들이지만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들 좀 안타깝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렇게 돼서 못 받았는데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안타까운데 실제로 급여가 아니다. 성과급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닉 리슨이라고. 그렇죠. 예, 영국의 베어링사에서 영국 국채 선물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N이었나요? 네, 제 기억은 안 N으로 알고 나는데 어쨌든 그것도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도 결국은 그 계정으로 계속 숨겨가지고 네. 손실이 계속 불어났던 거를 보고 안 해가지고 결국은 100년 정도 된 은행을 한 방에 망하게 했던 건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 처벌받고 나와서 책 써가지고 책 대박 써서 났죠. 대박 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강연하고 다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혹시 요 관련자 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는 연락하고 계세요? 대부분 다 네. 다는 아니지만 상당 직원들이 네. 헤어질 때 그렇게 나쁜 관계로 헤어진 건 그렇겠죠. 아니고 네. 회사가 부득이하게 잘못된 몇몇의 실수로 인해서 네. 확산이 돼버렸던 거고 지금 적재적소에서 뭐 운용사 사장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좋은 위치에서 다 네네네네. 반면교사 삼아서 다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소통하고 다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담당 그 1분에 365를 적었던 그분도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은 역시나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뭐 아는데 안 알려주시는 건지 연락이 안 되는지. 공공의 적이 돼버렸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그분은 쉽지 사건 않을 것 같아요. 뒤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 금융 시스템에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불법 공매 삼성증권의 그 그렇죠. 그 우리 사주 잘못 입력된 사건들도 있었고 네. 크고 작은 사건도 사실 계속 있었어요. 네. 예, 어떤 교훈을 남겼다고 보십니까?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큰 거, 작은 거를 계속 우리가 걸러내는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큰 것들은 다 걸러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사고가 여러 건의 흐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만한 금융사고 나기보다는 대부분 회사와 시스템과의 관계도에서 금융사건 사고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고민, 우려 이럴 필요는 없고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도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나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반면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회사도 직원들 교육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교육들. 어떻게 뭐 앞으로도 아마 사건 사고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방지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까요? 그래서 준법 감시인이 있고 리스크 관리팀이 있고 있죠. 특이하게 일반 회사에 없는 준감과 리스크 관리가 그 증권회사에서는 아주 강력한 회사의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데 이 부분이 계속 강화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강화될 때 금융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맥투자증권의 살아있는 역사적 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대중 대표님께서 과거 우리나라 금융사의 한 페이지 정도 설명을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